야, 학생, 얼굴 좀 펴지. 오빠들이랑 좋은데 가려고 하는데. 표정이 왜 그래? 시끄러운 지하철 소음 속에서도 그 저질스러운 목소리는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곽철용이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이제 막 20살이 된 듯한 여대생 이서연을 내려다보며 희죽거렸다. 그의 양옆으로는 덩치만 큰 부하 2명이 서서 불쾌한 시선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다. 퇴근 시간의 지옥철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각자의 피로와 스트레스에 찌든 얼굴들. 누군가의 어깨에 눌리고 누군가의 가방에 치이는 불편한 공기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3명의 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공포에 질린 어린 여학생에게 선뜻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거나 창밖의 까만 풍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이서연은 필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두꺼운 전공 서적이 든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그녀는 제발 이 남자들이 자신에게 흥미를 잃기를 바랐다. 하지만 곽철용의 목소리는 집요하게 그녀를 괴롭혔다. 어이, 대답 좀 해봐. 우리가 뭐 잡아먹기라도 한데 그냥 학생이 예뻐서 그러는 거잖아. 요즘 애들은 원래 이렇게 싹수가 없나.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가 서연의 숨을 턱 막히게 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낄낄거리며 거들었다. 형님, 딱 보니까 공부만 한 범생이 같은데 이런 애들이 놀 줄 알면 더 화끈하다고요. 다른 한 명은 아예 서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그 가벼운 접촉에도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여기서 울면 저들은 더 기뻐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소음과 혼란 속에서 유독 한 사람만이 이 모든 상황을 무심한 듯 그러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서연의 언니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서연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출입문 옆에 기대어 서 있었다. 낡은 청바지에 평범한 회색 후드티, 화장기 없는 얼굴. 누가 봐도 야근에 지친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건 잠들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하철의 미세한 진동, 사람들의 불규칙한 숨소리, 그리고 창문에 비친 모든 광경을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세 남자의 위치, 그들의 신체적 특징, 무게중심, 그리고 그들이 서연에게 가하는 위협의 수위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동생이 스스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는지 기다리고 있었다. 군중 심리가 작용해 누군가 용감한 시민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곽철용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서연이 껴안고 있던 가방을 획 낚아채려 했다. 가방에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꼭 붙들고 있어. 오빠한테만 살짝 보여줘봐. 서연이 비명과 함께 가방을 지키려 안간힘을 썼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몸이 휘청였다. 바로 그때 감고 있던 지은의 눈이 조용히 떠졌다. 그 눈빛은 방금 전까지 무심했던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고요했다. 마치 깊은 심해처럼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도사린 압도적인 힘이 느껴졌다. 그녀는 벽에서 등을 떼고 사람들 사이의 좁은 틈을 유령처럼 빠져나와 그들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지은은 곽철용의 팔을 향해 손을 뻗는 대신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만하시죠.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시끄러운 주변 소음을 뚫고 새 남자의 귀에 정확히 밝혔다.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기계적이고 건조한 톤이었다. 곽철용과 그의 부하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볼품없는 행색의 여자가 자신들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곽철용은 서연의 가방을 놓아주고 고개를 돌려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 경멸의 빛이 가득 찼다. 뭐야? 이 아줌마는 지금 우리한테 말한 거야. 지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서연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학생이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곽철용의 눈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다. 흔들림 없는 그 시선에 곽철용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괴롭혀왔지만 이런 종류의 눈빛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자신을 두려워하지도 경계하지도 않는 마치 무생물을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불쾌함이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부하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과장되게 웃으며 지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아줌마, 우리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정의의 사도라도 되시나. 아니면 이 학생 엄마라도 돼 생긴 건 영 아닌 것 같은데. 그의 부하들도 함께 키득거리며 지은의 허름한 옷차림을 비웃었다. 아줌마, 집에 가서 밥이나 해요.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괜히 험한 꼴 당하지 말고. 한 부하가 지은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지은의 몸에 닿기 직전, 지은이 아주 미세하게 몸을 틀었다. 부하의 손은 허공을 갈랐고 그는 스스로의 힘에 못 이겨 앞으로 휘청였다. 너무나 순간적이고 작은 움직임이라 그 자신조차 지은이 피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머쓱해하며 욕설을 내뱉었다. 아, 뭐야. 곽철용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는 지은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지은의 작은 몸을 완전히 뒤덮었다. 아줌마, 내가 좋게 말할 때 꺼져. 이건 경고야.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알짱거리면 이 지하철에서 무사히 내릴 생각은 하지 마. 지하철 안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었다. 몇몇 승객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침묵하는 방관자로 남아 있었다. 서연은 언니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언니, 그냥 가. 나 괜찮아. 하지만 지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곽철용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분석만이 담겨 있었다. 상대방은 3명. 리더 격인 남성은 신장 약 185 ECM, 체중 95g 추정, 음주 상태. 양 옆의 공범들은 각각 180cm 더, 85kg 내외. 좁은 공간에서의 다수 대일 상황. 민간인 피해 최소화가 우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상황 대응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적인 신호로 오해한 곽철용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은이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몸을 돌려 다시 서연을 향했다. 그는 이 게임의 승자가 자신임을, 이 약한 여자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증명했다고 느꼈다. 그는 지은을 보란 듯이 서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래, 학생. 이제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우리 얘기 좀 마저 해볼까?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끈적거렸다. 그는 지은에게 완전히 등을 보인 채 서연의 얼굴 바로 앞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지은의 눈이 가늘어졌다. 1차 경고, 무시. 2차 구두 경고, 무시. 물리적 위협 시도. 타겟 재지적 및 위협 수위 상승.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녀가 이 세계에 들어온 이후로 그녀의 몸에 각인된 단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 위협은 조기에 무력화한다. 민간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은 그 민간인의 최상위 목록에 있었다. 곽철용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는 눈앞의 작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보기에 그녀는 그저 성가신 아줌마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보란 듯이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더러운 손가락이 서연의 하얀 뺨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어디 보자. 피부가 참 곱네. 오빠가 한번 만져봐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은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마지막 경고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극한의 훈련을 통해 단련된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본능적인 살기 그 자체였다. 곽철용은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움찔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 자리에 서 있던 평범한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날카롭게 벼려진 인간 병기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물을 관찰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표물을 조준하고 있었다. 뭐야. 저 눈빛은. 부하 중 한 명이 겁먹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곽철용은 자존심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허세를 부렸다. 경고 내년 따위가 감히 나한테 경고를 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그는 서연에게 향했던 손을 거두고 이번에야말로 지은을 끝장내려는 듯 주먹을 쥐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까짓 계집애 하나가. 그가 소리치며 지은을 향해 달려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은의 모습이 시야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을 뿐이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은 인간의 동체 시력이 따라잡기 힘든 속도였다. 곽철용은 자신의 복부에 가해지는 엄청난 충격에 숨을 컥하고 내뱉었다. 아프다는 감각조차 느끼기 전이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뒤로 날아갔다. 하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았다. 지은이 그의 옷깃을 잡아채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너무나 조용해서 주변의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다. 너희는 선을 넘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곽철용의 몸을 가볍게 밀었다. 그는 균형을 잃고 자신의 부하들 위로 쓰러졌다. 세 남자는 도미노처럼 뒤엉켜 바닥에 나뒹굴었다. 모든 일이 단 2초 만에 일어났다. 지하철 안의 모든 승객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입을 벌리고 서 있을 뿐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곽철용은 고통과 충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으로 신음했다. 그는 방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저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상대에게 그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이 미친년이 너 뭐야 뭐 하는 년이야. 그는 부하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멍청하게 뭘 봐 전연 잡아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순수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눈앞의 여자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지은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동생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서연은 너무 놀라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언니에 대한 경외감과 낯설미 동시에 담겨 있었다. 항상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던 자신의 언니가 아니었다. 곽철용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눈은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네가 오늘 날 잘못 건드렸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년에. 그가 자신의 과거를 떠벌리며 허세를 부리려 할 때 지은이 그의 말을 잘랐다. 네가 누군지는 관심 없어. 하지만 넌 곧 알게 될 거야. 네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녀의 차가운 선언에 곽철용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허세를 쥐어짰다. 그는 주변 승객들을 향해 소리쳤다. 다들 봤지. 이 여자가 먼저 나를 공격했어.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그의 외침에 호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미 상황의 전말을 모두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을 조용히 끝내고 싶었지만 이미 불가능해졌다. 그녀는 곽철용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경찰 좋아. 부르자고. 하지만 네가 상대해야 할 건 일반 경찰이 아닐 거다. 그녀의 말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곽철용의 귀에 이지은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방금 당한 치욕과 끓어오르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힘으로 남을 짓밟고 살아온 그에게,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에게, 그것도 저렇게 볼품없는 여자에게 일격에 나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고 느꼈다. 그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복부를 맞은 충격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을 압도했다. 그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 상황을 이렇게 끝낼 수 없었다. 여기서 물러난다면 그는 앞으로 이 바닥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이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고 그는 웃음거리가 될 터였다. 이 씨발년이 끝까지.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그의 부하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지은의 알 수 없는 힘에 압도되어 공포를 느꼈지만 리더인 곽철용이 다시 일어서자 그들의 허세와 만용도 되살아났다. 형님, 전연을 아주 작사를 내버리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모양인데 오늘 제대로 가르쳐 줍시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전의를 불태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은의 첫 번째 공격이 그저 운이 좋았거나 혹은 그녀가 어떤 특이한 호신술을 조금 배웠을 뿐이라고 치부했다. 남자 셋이서 작정하고 달려들면
여자 하나쯤은 어떻게든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함이 그들의 판단력을 흐렸다. 그들은 눈앞의 상대가 강한 여자가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이서연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녀는 언니의 소매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언니, 제발, 그만해. 응, 우리가 그냥 사과하고 내리자,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언니가 다칠까봐, 그리고 이 끔찍한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두려워서 미칠 것 같았다. 그녀에게 언니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을 뿐, 이런 험악한 남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지은은 동생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곽철용에게서 떼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주변의 모든 혼란과 소음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오직 곽철용과 그의 무리에게만 들릴 정도의 크기였다. 다음 역에서 내려라. 더 다치기 싫으면. 그 말은 자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가능한 한 조용히, 그리고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은 곽철용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에게 그 말은 동정이 아니라 자신을 완벽하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자의 오만한 선언처럼 들렸다. 뭐, 내려 인연이 지금 누구한테 명령질이야. 곽철용이 포효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지은의 경고를 자신에 대한 가장 큰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승객들은 모두 겁에 질려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들어 이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 모든 시선 앞에서 그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자. 네가 그렇게 대단해서 내 동생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지은을 공격하는 대신 그녀가 보호하려는 가장 약한 고리, 바로 이서연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의 목표는 지은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동생을 괴롭힘으로써 그녀에게 절망과 무력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언니,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곽철용의 거대한 몸이 순식간에 그녀의 눈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그의 일그러진 얼굴, 증오에 찬 눈빛, 그리고 동생을 향해 뻗어오는 그의 거친 손. 바로 그 순간 이지은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계산과 시나리오가 사라졌다. 냉철한 판단과 상황 분석 대신 단 하나의 본능만이 남았다. 가족을 지켜라. 곽철용의 손이 마침내 목표에 닿았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공포에 질린 서연의 뺨을 스쳤다. 그것은 폭력적인 가격이라기보다는 경멸과 모욕이 담긴 능욕적인 접촉이었다. 거봐. 내년은 아무것도 못.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하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니, 공기의 온도가 실제로 내려간 것 같았다. 방금 전까지 무표정하게 서 있던 이지은의 얼굴에서 모든 인간적인 감정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순수한 분노와 사리로 번뜩이는 맹수의 눈빛만이 남았다. 그녀 주위의 압력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다. 곽철용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그들은 방금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 손. 지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서늘하고 낮은 음성이었다. 치워. 다음 순간 그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번에는 한 걸음 내딛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말 그대로 공간을 뛰어넘은 것처럼 보였다. 곽철용이 눈을 깜빡이는 찰나의 순간 그녀는 이미 그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소리가 없었다. 오직 결과만이 존재했다. 지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서연의 뺨에 닿아 있던 곽철용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잡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강철 갈퀴처럼 그의 뼈와 힘줄을 파고들었다. 곽철용은 손목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우두둑, 뚜둑. 조용한 지하철 칸 안에 뼈와 인대가 뒤틀리고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지은은 잡은 손목을 그대로 잡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간결하고 효율적이어서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관절을 해체하는 것처럼 보였다. 크아아악. 마침내 곽철용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오른팔은 마치 고무 인형처럼 불가능한 각도로 완전히 뒤틀려 있었다. 하얀 뼈의 일부가 피부를 뚫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고통은 그의 뇌를 마비시켰고 그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지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곽철용의 턱을 다른 손으로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의 거대한 몸을 마치 소민형처럼 가볍게 들어올려 그대로 옆에 있던 지하철 기둥에 처박았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곽철용의 몸이 기둥에 부딪혔다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곽철용의 두 부하는 입을 벌린 채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완전히 정지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형님이, 그 거대한 곽철용이 저 작은 여자에게 단 2번의 움직임으로 완전히 파괴되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에게 그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악몽이었다. 한 명은 자기도 모르게 바지에 소변을 지렸다. 따뜻한 액체가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감각이 느껴졌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다른 한 명은 희끗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치다가 다른 승객의 발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허세와 만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았다. 지하철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전동차가 덜컹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였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사람들조차 손을 내린 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이지은은 더 이상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앙 그 자체였다. 지은은 기절한 곽철용과 공포에 질려 떠는 그의 부하들을 한번 차갑게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동생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의 후드티 소매로 곽철용의 손이 닿았던 서연의 뺨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었다는 듯이. 괜찮니?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래의 차분하고 조용한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서연조차도 더 이상 그녀를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다. 서연은 떨리는 눈으로 언니를 올려다보았다. 방금 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악마처럼 변했던 그 모습과 지금 눈앞에 다정한 언니의 모습이 겹쳐지며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지하철이 멈춰서고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역에 도착한 것이다. 지은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두 남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닿자 그들은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죄수처럼 몸을 부르르 떨었다. 지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려. 지하철 출입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 공기는 곽철용의 피냄새와 두 부하의 공포에 젖은 땀 냄새,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승객들의 긴장된 숨결과 뒤섞여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지은의 내려라는 명령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과 사를 가르는 심판의 선고처럼 조용한 전동차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두 남자는 그 말을 듣고 허둥지둥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한 명은 이미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뒤엉키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거의 기다시피 출입문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저 여자에게서,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단 1초라도 빨리 벗어나야 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달랐다. 그는 곽철용의 오른팔 격으로 평소에도 잔꾀와 잔인함으로 유명한 위인이었다. 그는 도망치는 동료의 등과 기둥 아래에서 신음하며 쓰러져 있는 곽철용,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이지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공포와 계산이 미친 듯이 충돌했다. 여기서 도망치면 형님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조직에서도 배신자로 낙인 찍히겠지. 그렇다고 저 여자에게 덤벼 말도 안 돼. 하지만 그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서연의 전공 서적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서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비겁한 머릿속에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생각이 스쳤다. 띠리리리 출입문이 닫힌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도망치던 남자의 발이 플랫폼에 채 닿기도 전에 출입문은 그의 눈앞에서 무정하게 닫혔다. 그는 전동차 안에 갇혔다. 절망감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바로 그 순간 남아있던 다른 남자가 결심을 굳혔다.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조잡한 공업용 커터칼이었다. 이년아,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는 커터칼의 날을 길게 뽑아들고 이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목표는 서연을 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인질로 삼아 이 상황을 벗어나려는 속셈이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치명적인 선택이었다. 그의 움직임을 본 승객들 사이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눈앞으로 다가오는 번뜩이는 칼날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지은은 이미 그의 근육이 수축하는 첫 번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의 세상에서 시간은 다시 한번 느려졌다. 오른손에 흉기. 목표는 인질 확보다. 직선적인 움직임. 방어태세 전무. 지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서연을 등 뒤로 부드럽게 밀어내며 달려드는 남자의 정면으로 나섰다. 둘 사이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다. 남자는 승리를 확신하며
칼을 휘둘렀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칼날은 허공을 갈랐다. 지은은 상체만 살짝 비틀어 그의 공격을 피했다. 동시에 그녀의 왼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그의 손목을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목 신경다발이 정확하게 충격을 받았다. 그의 손에 힘이 풀리며 커터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하는 금속성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남자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지은은 그의 손목을 그대로 움켜쥔 채 그의 몸을 축으로 삼아 반 바퀴 회전했다. 남자의 몸이 거대한 원심력에 의해 딸려 들어왔다. 지은의 오른쪽 팔꿈치가 지렛대처럼 그의 명치에 박혔다. 급소를 가격당한 그는 숨을 토해내며 무너졌다. 지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지는 그의 팔을 꺾어 등 뒤로 돌리고 다른 손으로는 그의 목덜미를 제압했다. 단 2초 만에 흉기를 든 남자는 양팔이 완전히 봉쇄된 채 바닥에 무력하게 엎드려 있었다. 그는 저항은커녕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마지막 남자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는 출입문에 등을 기댄 채 공포에 질려 질질 흐르는 눈물과 콧물을 닦을 생각도 못했다. 그는 도망치려 했다. 그는 뒤를 돌아 닫힌 출입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열어줘, 제발 열어줘, 살려주세요. 그의 처절한 외침이 전동차 안에 울려 퍼졌다. 지은은 바닥에 제압한 남자의 관절을 다시 한번 꺾어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만든 뒤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출입문을 두드리는 마지막 남자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겁에 질려 돌아보았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그의 비굴한 모습에 승객들은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전형적인 인간 말종의 모습이었다. 지은은 그의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남자는 자신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변명, 그리고 내면의 비겁함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은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였다. 폭력이 날아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머리에 닿은 것은 주먹이 아니었다. 지은은 그저 그의 어깨에 앉은 먼지를 가볍게 털어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일어서. 남자는 의아해하며 고개를 들었다. 내 죄는 법이 심판할 거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은의 손가락이 그의 목 옆을 가볍게 스쳤다. 남자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저 온몸의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을 뿐이다. 그의 눈앞이 흐려지고 의식이 아득해졌다. 그는 스르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지은은 경동맥동을 정확히 압박하여 그를 고통 없이 단숨에 기절시킨 것이었다. 이제 전동차 안에는 완전한 침묵만이 흘렀다. 바닥에는 3명의 남자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똑같이 무력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한 명은 팔이 꺾인 채 기절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관절이 봉쇄된 채 신음하고 있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조용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이지은은 그 참혹한 광경의 중심에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옷에는 구김 하나 없었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다. 그녀는 다시 동생에게로 돌아가 겁에 질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다 끝났어. 서연아. 그제야 승객들 사이에서 억눌렸던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현실인지 확인하려 했다. 한 젊은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112 버튼을 눌렀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눈앞의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말을 잇지 못했다. 여기 지하철인데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 여자가. 서연은 언니의 손을 잡은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공포에 떨게 했던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저 무력하고 초라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해 보였던 언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언니. 대체. 서연이 무언가 물어보려 했을 때 전동차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이번 역은 시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목소리가 비현실적인 이 상황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지은은 동생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가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본 승객들은 그녀 역시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누른 번호는 112가 아니었다. 그것은 암호화된 군용 회선을 통해 연결되는 단축번호 1번이었다. 전동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시청역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출입문이 열리기 직전 전화가 연결되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절대적인 권위가 담긴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전동차 안에 그 누구도, 심지어 동생 이서연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통신보안. 이지은 상사다. 통신보안. 이지은 상사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지하철 전동차 안의 시간은 다시 멈춘 듯했다. 상사라는 단어는 군대를 다녀온 남자라면 누구나 아는 계급이었지만 방금 전까지 3명의 건장한 남자를 맨손으로 때려 눕힌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젊은 여성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의아함과 혼란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기계처럼 냉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본인 확인. 암구호. 지은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백두산 호랑이. 상대방의 목소리가 즉시 바뀌었다. 확인되었다. 이 상사. 상황 보고하라. 모든 사적인 감정이 배제된 오직 임무만을 위한 목소리였다. 지은의 시선은 시청역 플랫폼으로 천천히 진입하는 창밖 풍경에 고정된 채였다. 그녀의 입에서는 훈련된 군인 특유의 간결하고 정확한 보고가 흘러나왔다. 현재 위치. 수도권 전철 1호선. 시청역으로 진입 중인 3412호 열차. 3번 칸. 민간인 대상 3급 위협 상황 발생. 가해자 3명 전원 무력화 조치 완료. 추가 위협 요소 없음. 현장 통제 및 신병 인계, 지원, 요망. 그녀의 보고를 듣는 승객들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력화,
신병 인계 같은 단어에서 느껴지는 섬뜩한 전문성에 저절로 몸을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 신고가 아니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 다른 종류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알겠다. 가장 가까운 작전팀이 2분 내로 현장에 도착할 예정.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대기하라. 알겠다. 지은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작전팀이라는 단어가 엎드려 신음하던 남자의 귀에 똑똑히 밝혔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전동차의 출입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승객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플랫폼에는 일반 영무원이나 경찰관이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빼입고 귀에 무선 이어피스를 꽂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 여러 명이 일사불란하게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 뒤로는 헌병 완장을 찬 군인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너무나 신속하고 압도적이어서 마치 잘 짜인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시끄럽던 플랫폼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일반 시민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터주었고 헌병들은 전동차 주변으로 민간인 통제선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오차도 없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중 리더로 보이는 이가 성큼성큼 전동차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3명의 남자들을 힐끗 쳐다본 후 곧장 이지은에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모든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굽혀 경례했다. 충성. 이지은 상사님. 현장 지휘관 김진철 대위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위가 상사에게, 그것도 상사님이라는 극존칭을 써가며 경례하는 모습. 군대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계급의 상하 관계가 아니었다.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요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존중과 예우였다. 이서연은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언니가 군인, 그것도 대위가 깍듯이 대하는 그런 높은 사람.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항상 명절 때나 휴가 때 집에 오면 그저 평범한 회사에 다닌다고, 사무직이라 조금 피곤하다고만 말했던 언니였다. 낡은 후드티와 청바지를 즐겨 입던 화장기 없는 얼굴의 그 언니가 아니었다. 김진철 대위는 지은에게 간략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안가 안자로 이송할 준비 마쳤습니다. 3명 모두 비급 연계 조직원으로 신원 확인되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할 계획입니다. 이 상사님의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이 동생에게로 향했다. 김 대위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옆에 있던 여성 요원에게 눈짓했다. 여성 요원은 서연에게 조용히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많이 놀라셨죠? 잠시 저와 함께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서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인형처럼 이끌려 전동차 밖으로 나갔다. 그제야 엎드려 있던 남자가 모든 것을 깨달았다. 비급 연계 조직원. 일망타진. 그리고 저 여자의 정체. 그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며 입을 열었다. 상사님. 이지은 상사님. 혹시 7. 그는 차마 그 부대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속한 어둠의 세계에서 전설이자 공포의 대상인 이름이었다.
김대위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내 놈 따위가 입에 담을 이름이 아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요원들이 다가와 3명의 남자를 거칠게 일으켜 세우고 수갑을 채웠다. 팔이 꺾인 곽철룡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그들에게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다. 요원 중 한 명이 그의 부러진 팔을 응급처치했지만 그 동작은 치료라기보다는 마치 짐짝을 다루는 듯한 몸짓이었다. 잠깐, 지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원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다. 지은은 곽철룡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동생 뺨에 닿았던 그 손,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없었지만 곽철용은 지옥의 악마가 내리는 저주를 듣는 것만 같았다. 그의 눈이 공포로 완전히 뒤집혔다. 그들은 경찰서가 아닌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에 차례로 실렸다. 그들이 끌려가면서 의식이 돌아온 곽철용은 마지막으로 지은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없었다. 오직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처절한 후회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국가가 비밀리에 키워낸 인간 병기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현장이 정리되자 김대위가 다시 지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다. 상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부에서는 즉시 복귀하여 보고하기를 원하십니다만. 지은은 플랫폼 한쪽에서 여성 요원의 보호를 받으며 멍하니 서 있는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니다. 오늘은 동생과 함께 있겠다. 보고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차량을 준비시킬까요? 필요 없다. 우린 택시 타고 가겠다. 지은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으로서의 임무가 아니라 충격에 빠진 동생을 돌보는 언니로서의 역할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지은은 서연에게 다가갔다. 플랫폼에는 더 이상 그들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다. 헌병들은 이미 통제선을 풀었고 요원들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지하철은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되기 시작했다. 방금 전의 소동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뀐 후였다. 언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녀의 눈에는 수만 가지 질문이 담겨 있었다. 언니. 도대체 누구야?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자. 서연아. 집에 가서 다 얘기해 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단단했다. 서연은 언니의 품에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금 그녀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낯선 세상에서 오직 언니의 온기뿐이었다. 차가운 금속 책상 위로 백열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져 내렸다. 창문 하나 없는 사방이 흡음재로 마감된 그 방에는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곽철룡은 팔에 깁스를 한 채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중년의 군인 한 명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소령 계급장은 이 공간에 무게감을 더해 주었다. 그는 국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박성훈 소령이었다. 곽철용은 몇 시간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인권 침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곳으로 끌려오는 동안 그가 겪은 일들은
그에게 이곳이 일반 경찰서가 아님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다. 눈이 가려진 채 끌려온 의문의 시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요원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담긴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듯한 차가운 시선까지. 박소령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곽철용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담긴 압박감은 곽철용의 숨통을 조여왔다. 곽철용 씨, 맞습니까? 나이는 34, 전과 12범.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흑룡파의 말단 조직원. 박소령은 그의 신상을 기계처럼 읊었다. 곽철용은 침을 꿀꺽 삼켰다. 자신의 모든 정보가 이미 저들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두렵게 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소. 그냥 지하철에서 여자랑 시비가 붙은 것뿐인데 왜 군인들이 나서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듭니까? 이건 명백한 월권 행위요. 박소령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의 투정을 보는 듯한 연민에 가까운 미소였다. 12 곽철용 씨, 당신은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모양이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 위에 복잡하게 얽힌 조직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는 택시 안은 바깥에 화려한 불빛과 대조적으로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이서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언니를 힐끗 쳐다보았다. 너무나 익숙한 옆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그녀는 언니의 손을 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철을 부술 듯한 힘을 보여주었던 그 손은 지금은 그저 피곤에 지쳐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은 온갖 질문들로 폭발할 것 같았다. 언니는 대체 누구일까?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숨겼을까? 그 상사라는 계급은 얼마나 높은 걸까? 707부대는 또 뭐 하는 곳일까? 하지만 그 어떤 질문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금 언니에게 무언가를 묻는 것이 그녀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것만 같았다. 다시 취조실. 박소령은 조직도의 가장 밑바닥에 곽철용이라고 썼다. 그리고는 그 위로 수많은 가지를 뻗어나가게 했다. 흑룡파. 너희 같은 양아치들을 모아서 대포 통장이나 만들게 하고 가끔 푼돈 쥐어주며 바람잡이로 쓰는 삼류 조직이지. 하지만 이 조직의 자금은 모두 위로 흘러 들어간다. 그의 펜이 조직도의 최상단을 가리켰다. 그곳은 비어 있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이 조직의 꼭대기를 추적해왔다. 마약 밀수, 무기 밀매, 심지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까지. 하지만 그들은 꼬리를 잡히지 않았지. 언제나 너희 같은 말단 조직원들만 잘라내면서 말이야. 박소령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런데 오늘 네가 아주 큰일을 해줬어. 곽철용 씨. 그는 곽철용 앞에 사진 한 장을 던졌다. 이지은의 평범한 증명사진이었다. 내가 오늘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 아나? 이지은 상사.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대테러팀 작전 요원이다. 국가가 수십억을 들여 키워낸 살아있는 인간 병기지. 707 특수임무단. 곽철용의 귀에 그 이름이 밝히는 순간 그의 마지막 남은 저항 의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군대는커녕 동네 방위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그였지만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다.
국가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림자 부대. 그들은 전설이자 재앙이었다. 박소령은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말을 이었다. 내 죄목은 이제 단순 폭행이 아니다. 군형법 제58조의 군사 기밀 탐지 및 수집 미수 제80조 군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 그리고 전시 상황이었다면 적용될 수 있었던 이적 행위까지도 검토될 수 있다. 넌 이제 민간 법정이 아니라 군사 법정에 서게 될 거야. 변호사 물론 선임할 수 있지. 하지만 내 편을 들어줄 국선 변호사가 얼마나 유능할지는 모르겠군. 곽철용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뇌가 그제야 이 모든 상황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저 재수없게 강한 여자를 만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의 영린 니그림, 즉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같은 시각 국방부의 한 지하 벙커, 한 장성이 김진철 대위에게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앞 스크린에는 이지은의 군사 파일이 띄워져 있었다. 수많은 훈장과 특수훈련, 이수 기록, 그리고 특급 기밀로 분류된 작전 수행 목록이 빼곡했다. 장성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결국 유령이 모습을 드러냈군. 흑룡파 놈들이 잠자는 호랑이의 콧수염을 건드린 게야. 그는 김 대위에게 명령했다. 이번 일은 이지은 상사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곽철용에게서 모든 정보를 뽑아내 이번 기회에 저 독버섯 같은 놈들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릴 테니. 장성의 눈빛은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은의 우발적인 행동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거대한 작전의 방아쇠가 된 순간이었다. 택시는 마침내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섰다. 지은과 서연이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낡은 그들의 보금자리였다. 지은은 말없이 택시비를 계산하고 내렸다. 서연도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아파트 현관으로 걸어가는 그 짧은 길 위로 두 사람의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파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집 냄새가 그들을 맞았다. 좁은 거실, 작은 부엌, 그리고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방문. 이곳은 방금 전까지 그들이 겪었던 피비린내 나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평온한 공간이었다. 그 비현실적인 괴리감에 서연은 현기증을 느꼈다. 지은은 불을 켜고 겉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평소와 똑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 모습을 예전처럼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물을 끓이고 있는 저 손이 조금 전 사람의 뼈를 부수고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무서운 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취조실의 곽철용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박소령 앞에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아는 건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위는 박치성입니다. 중간 보스죠. 그가 저에게 그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속했던 조직의 모든 비밀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거대한 댐에 작은 균열이 생겼고 이제 곧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참이었다. 따뜻한 찻잔이 서연의 손에 쥐어졌다. 지은은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두 개만이 놓여 있었다. 마침내 지은이 입을 열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녀의 진짜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열 준비가 된 목소리였다. 많이
놀랐지. 많이 놀랐지. 이지은의 그 한마디는 댐의 작은 균열과도 같았다. 그 말을 신호로 이서연이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테이블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굵은 방울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놀랐냐고 언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오늘 내가 뭘 봤는지 알아. 언니가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잖아. 언니, 대체 누구야? 왜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한 거야? 그녀의 절규는 좁은 아파트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든 공포와 혼란에 대한 처절한 외침이었다. 자신의 유일한 가족,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언니가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끔찍한 괴리감에 대한 울부짖음이었다. 지은은 동생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내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변명하지도 자신을 방어하지도 않았다. 서연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서연의 울음이 잦아들고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을 때 지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책장에 꽂혀 있던 앨범 하나를 꺼내왔다. 앨범의 표지는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다. 지은은 앨범을 펼쳐 서연의 앞에 놓았다. 그 안에는 네 식구가 환하게 웃고 있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 있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 보이는 부모님과 앳된 얼굴의 두 자매. 너 10년 전 그날 밤. 기억나. 지은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게 잠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더 필사적으로 뇌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악몽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시간은 10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늦은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18살이었던 지은과 10살이었던 서연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평범하고 행복했던 가족의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쨍그랑 하는 거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어린 지은은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깼다. 아버지가 누구야 하고 소리치는 고함과 어머니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뒤따랐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방에서 뛰쳐나가 잠결에 울며 깨어난 어린 서연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동생의 입을 말고 낡은 옷장 안으로 함께 몸을 숨었다. 옷장의 좁은 틈 사이로 지은은 거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보았다. 복면을 쓴 강도 2명이 아버지를 위협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손에 들린 흉기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지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동생의 입을 틀어막고 자신의 비명조차 삼키며 부모님이 무력하게 쓰러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 눈앞에서 파괴되고 있는데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숨어서 떠는 것뿐이었다. 그 순간의 공포와 절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는 그녀의 영혼에 깊은 낙인처럼 새겨졌다. 다시 현재, 지은의 눈은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옷장 안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그녀는 서연을 보지 않고
허공에 대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신에게 기도했어.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신은 없었지. 그리고 깨달았어.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신이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뿐이라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10년 동안 골마 터진 상처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나 스스로에게 맹세했어. 2번 다시는 힘이 없어서 내 사람을 잃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 세상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내 마지막 남은 가족인 너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질 거라고. 그 맹세가 그녀의 삶을 통째로 바꾸었다. 그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곧바로 군에 입대했다. 약해 빠진 자신을 증오하며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다른 사람들이 쉴 때 그녀는 훈련했고, 다른 사람들이 잠잘 때 그녀는 체력을 단련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부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곳, 바로 707 특수임무단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목표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평범했던 소녀 이지은은 죽고 오직 임무만을 생각하는 군인 이지은만이 남았다. 그녀는 수없이 많은 위험한 작전에 투입되었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그녀의 손은 사람을 살리기도 그리고 때로는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내가 왜 너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 지은은 마침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내가 사는 세상은 피와 화약 냄새가 가득한 곳이야. 나는 네가 그런 냄새를 맡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너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가끔은 연애 문제로 고민도 하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행복하기를 바랐어. 그녀의 고백에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언니가 짊어진 짐의 무게가 그녀가 홀로 걸어온 그 외롭고 험난한 길이 비로소 그녀의 마음에 전해졌다. 언니의 거짓말은 자신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방패였다. 언니는 지난 10년간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의 분노와 배신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언니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가슴 아픈 연민만이 남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지은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를 꼭 껴안았다. 바보. 왜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울음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은은 처음에는 굳어 있다가 이내 동생의 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가슴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서연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서연의 존재 자체가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내는 그녀의 유일한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던 두 사람. 서연은 고개를 들다가 문득 언니의 손등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발견했다. 하얗게 변한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한 상처였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그 흉터가 오늘따라 유난히 아프게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흉터 위로 자신의 손가락을 가져갔다. 그녀는 더 이상 언니의 손이 무서운 무기처럼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손에 새겨진 수많은 상처와 굳은 살들이 지난 10년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니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증거처럼 보였다. 서연은 언니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언니,
힘들었지. 이제 나한테는 거짓말하지 마. 같이 짊어질게. 그 말에 강철 같던 이지은의 눈가에 아주 오랜만에 이슬이 맺혔다. 10년 전 그날 밤 이후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도 보인 적 없었던 눈물이었다. 굳게 닫혀 있던 자매의 마음이 비로소 진실 앞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서울의 밤을 발 아래에 둔 최고급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방 안은 값비싼 그림과 고각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차갑고 위압적인 침묵이었다. 흑룡파의 보스 양 회장은 손수 귀한 보이차를 내리며 창밖 야경을 무심하게 감상하고 있었다. 그의 고요한 표정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잔인한 제국이 숨겨져 있었다. 회장님, 박치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 침묵을 깼다. 그는 곽철룡의 직속상관이자 흑룡파의 중간 보스였다. 그는 양 회장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인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양 회장은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그래, 박 부장. 용건이 뭔가? 그의 목소리는 찬물처럼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박지성은 마른 침을 삼켰다. 곽철용 건으로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놈과 그 밑에 애들 둘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져 양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손에는 방금 내린 찻잔이 들려 있었다. 실종이라도 됐다는 건가? 아니면 사고라도 쳤나? 그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안기부 놈들에게 잡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양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경찰이 아니고 안기부. 그는 박지성에게 다가와 그의 바로 앞에 섰다. 박지성은 공포에 질려 숨을 멈췄다. 고작 양아치 새놈 때문에 안기부가 직접 나섰다고 자네. 지금 나에게 농담하는 건가? 아닙니다. 회장님 사실입니다. 박지성은 다급하게 외쳤다. 지하철에서 여대생 하나를 건드리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여자의 언니라는 사람에게 당한 모양입니다. 단 한 명에게. 3명이 전부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전부 일치합니다. 양 회장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떠올랐다. 그는 자리에 앉아 찻잔을 내려놓고 박지성에게 턱짓했다. 계속해봐. 그 여자는 대체 뭐 하는 위인이길래. 박지성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꺼내 양 회장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그들이 짧은 시간 동안 긁어모은 정보가 담겨 있었다. 저희가 급하게 알아본 바로는 이름은 이지은, 나이는 28.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박지성은 다음 말을 잇기가 두려운 듯 망설였다. 양 회장은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기다려 주었다. 그 침묵이 박지성에게는 고문보다 더 끔찍했다. 그 여자의 진짜 신원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현역 군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치발링치. 그 숫자가 양 회장의 뇌리에 밝혔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의 거대한 범죄 제국도 유일하게 건드리지 않는 영역이 있었다. 바로 국가의 핵심 안보와 관련된 군.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림자들. 그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인지 잘 알고 있었다. 박지성은 양 회장이 분노하여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부들부들 떨었다.
하지만 양 회장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잠시 후 눈을 뜨더니 섬뜩할 정도로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하하하. 이거 정말 재미있게 됐군. 나라가 키운 개가 제 주인을 못 알아보고 아무나 물어뜯는 모양이야. 그의 반응의 박치성은 어리둥절했다. 회장님, 곽철용 그 멍청한 놈이 아주 큰일을 해냈어. 우리가 몇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를 대신 풀어준 셈이야. 양 회장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이것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고 있었다. 정부와 군이 자신들을 압박해오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무기는 칼집에 있어야 그 가치가 있는 법이지. 국가가 자기네게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목줄을 채워주는 수밖에. 그는 박치성에게 명령했다. 그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약점이 될 만한 모든 것을 가족, 친구, 연인, 먼지 하나까지 전부 털어내. 명령은 신속하게 이행되었다. 항용파가 가진 정보망과 해커들이 총동원되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양 회장의 책상 위에는 이지은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올라왔다. 하지만 그 정보는 너무나도 단출했다. 부모님은 10년 전 사망. 교우 관계는 거의 전무. 유일한 가족은 여동생 이서연, 평범한 대학생. 언니와 단둘이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음. 양 회장은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환하게 웃고 있는 이서연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순수한 미소와 그녀의 언니가 가진 파괴적인 힘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마침내 해답을 찾았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빙고. 모든 강력한 무기에는 반드시 안전장치가 있기 마련이지.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호출했다. 최 실장, 지금 바로 내 방으로 들여보내.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곽철용 같은 양아치와는 차원이 다른 잘 다려진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그는 흑룡파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행동대장이자 양 회장의 가장 날카로운 칼, 최 실장이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마치 상어의 눈을 보는 듯했다. 양 회장은 그에게 이서연의 사진이 떠 있는 태블릿을 건넸다. 최 실장, 자네 최고의 팀을 꾸려서 이 아이를 데려오게. 최 실장은 사진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아무런 질문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처리 방식은 어떻게 할까요? 살려서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이 아이는 상품이야. 아주 귀한 협상 카드지. 양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군인 아가씨에게 직접 연락이 갈 거야. 자기 동생이 우리 손에 있다고. 그리고 선택권을 주는 거지. 동생의 목숨이냐? 아니면 우리 조직에 대한 수사를 멈추는 것이냐? 그것은 지독하게 비열하고 잔인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양 회장에게는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그에게 이것은 그저 사업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그는 최 실장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했다. 조용하고 깨끗하게 처리해. 저 군인 아가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녀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여야 해. 명심하겠습니다. 최 실장은 짧게 대답하고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소리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차에 올라타 대기하고 있던 팀원들에게 태블릿을 넘겼다. 팀원들 역시 최 실장처럼
감정이 없는 얼굴을 한 전문가들이었다. 최 실장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표 확인. 이름 이서연. 나이 21. 현재 언니와 함께 자택에 있는 것으로 추정. 24시간 밀착 감시 시작하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실행한다. 실패는 없다. 고요했던 자매의 아파트 주위로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눈들이 번뜩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거미줄을 친 거미가 자신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에는 어색하면서도 따스한 공기가 감돌았다. 서연은 잠에서 깬 부은 얼굴로 서툰 솜씨로 달걀 프라이를 하고 있었다. 어젯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언니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다. 지은은 그런 동생의 뒷모습을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언니, 타기 전에 빨리 와서 먹어. 서연이 접시를 내밀며 투덜거렸다. 지은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서연이 다 컸네. 언니 밥도 해주고.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비밀이 없었다. 어젯밤의 눈물과 고백은 지난 10년간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버렸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지은은 평소처럼 서연을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었다. 골목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모든 것은 평범한 아침 풍경 그대로였다. 하지만 지은의 감각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특수부대에서 생존을 위해 뼈에 새긴 동물의 그것과 같은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서연과 대화를 나누는 척하면서도 주변의 모든 것을 스캔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점, 아주 사소한 불협화음. 그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골목 어귀에 주차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색 세단. 매일 아침 문을 여는 세탁소 주인이 오늘따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신문을 읽는 척하며 서 있는 남자의 신문이 지난주 것이라는 사실까지.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표정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며 서연의 팔짱을 꼈다. 우리 서연이 오늘 수업 끝나고 뭐해?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줄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백 개의 정보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최소 3인 1조, 차량 대기조, 근접 감시조, 그리고 외곽망원. 그녀는 확신이 필요했다. 그녀는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아, 맞다. 저기 새로 생긴 빵집 빵이 그렇게 맛있다던데. 우리 저기 들렀다 갈까? 그녀가 가리킨 곳은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좁고 복잡한 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빵집이었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지은은 빵집 쇼윈도에 비친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신문을 보던 남자와 길 건너편에 있던 다른 남자가 아주 미세한 시간차를 두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인이라면 절대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전문적이었다. 프로들이군. 흑룡파. 양 회장이라는 자의 짓인가. 지은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그들의 목표는 자신이 아니었다. 만약 자신을 노렸다면 이런 어설픈 미행 대신 저격수나 폭탄을 동원했을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명백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옆에서 빵을 고르고 있는 동생 이서연이었다. 나를 끌어내기 위한 미끼. 그녀는 적의 의도를 완벽하게 간파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이성이라는 차가운 강철 상자 안에 가두었다. 지금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했다. 그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기로 했다. 다만 그 무대의 연출가와 감독은 자신이 될 터였다. 지은은 서연에게 갓 나온 빵을 사서 안겨주고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갔다. 버스가 도착하고 서연이 버스에 올라타며 창문 너머로 환하게 손을 흔들었다. 언니. 이따 봐. 지은도 똑같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응. 학교 잘 다녀와. 버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인간 병기의 차갑고 비정한 얼굴만이 남았다. 그녀는 몸을 돌렸다. 여전히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외곽 망원을 향해 보란 듯이 평범한 직장인처럼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서연의 대학교 주변 지도를 살폈다.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학교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재개발이 중단되어 반쯤 버려진 대규모 공사 현장. 복잡한 지형. 수많은 엄폐물. 그리고 야간에는 민간인 증인도 없는 완벽한 장소였다. 사냥터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서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다. 서연아, 언니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내게 줄 게 있는데. 학교 앞 지하철역 사물함 비칠에 넣어뒀어. 마지막 수업 끝나고 찾아가. 저녁 7시쯤에 그 예전 공사장 옆에 있는 카페에서 보자. 언니가 저녁 살게. 몇 분 후 서연에게서 답장이 왔다. 알았어. 이따 봐. 사랑해. 그 순수함이 담긴 메시지가 지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동생을 위험한 게임의 미끼로 써야 한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저주했다. 하지만 이것이 동생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군용 보안 앱을 실행했다. 그리고는 짧은 코드를 입력했다. 상황 발생. 알파 7 지점. 20시. 지원 불필요. 단독 처리. 이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아니었다. 내가 사냥을 시작하니 방해하지 말라는 통보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은은 아침에 그들이 나타났던 골목, 어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검은색 세단은 사라지고 없었다. 아마도 서연이 탄 버스를 따라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다. 다른 감시조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잔혹함이 담겨 있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인지. 그녀는 몸을 돌려 자신이 정한 사냥터를 향해 인파 속으로 유령처럼 스며들었다. 판은 짜여졌고 이제 배우들이 무대 위로 올라올 시간이었다. 저녁 7시. 해는 완전히 저물고 도시는 인공의 빛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약속 장소인 카페는 낡은 공사 현장 옆에 위태롭게 붙어있는 작은 섬과도 같았다. 이서연은 언니가 말한 대로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라테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언니가 조금 늦는다고 생각하며 아무런 의심 없이 친구의 SNS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녀의 순진무구한 모습을 길 건너편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여러 개의 눈이 지켜보고 있었다. 최 실장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목표. 단독 행동 확인. 주변 민간인 3명. 5분 내로 작전 개시한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임무의 효율성만을 따지고 있었다. 그의 팀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무기를 점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진짜 사냥꾼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지은은 공사 현장 3층 콘크리트 골조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주변 환경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그 어떤 기척도 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적외선 감지기처럼 승합차의 위치, 팀원들의 수, 그리고 그들이 통신하는 미세한 주파수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검이었다. 실행. 최 실장의 짧은 명령이 떨어졌다. 승합차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내려 카페를 향해 걸어갔다. 그들은 연인인 척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리고 잠시 후 계획대로 시끄럽게 싸우기 시작했다. 카페 안에 몇 안 되는 손님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로 쏠렸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다른 3명의 남자가 승합차에서 내려 유령처럼 카페 뒤편으로 돌아 서연의 자리로 접근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다. 한 명이 서연의 입을 막고 다른 2명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려 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는 듯했다. 서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커지는 순간 그녀는 보았다. 자신의 바로 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그른들은.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림자 그 자체였다. 쾅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서연의 입을 막고 있던 남자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다. 지은이 공사장에서 들고 온 쇠 파이프로 그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가격한 것이었다. 남자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나머지 2 남자는 경악하며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지은은 이미 다음 동작에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쇠 파이프를 던져버리고 2번째 남자의 팔을 꺾어 그의 손에 들려있던 칼을 빼앗았다. 그리고는 그의 몸을 방패 삼아 3번째 남자가 휘두르는 주먹을 막았다. 그 칼을 빼앗긴 남자의 팔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지은은 그의 몸을 발로 차서 공사장 자재 더미로 날려버렸다. 이제 그녀와 3번째 남자가 정면으로 마주섰다. 남자는 공포에 질렸지만 살아남기 위해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단 한 번도 지은의 몸에 닿지 못했다. 지은의 움직임은 예술에 가까웠다. 그녀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의 모든 공격을 피하고 흘려냈다. 그리고는 그의 공격이 끝나는 찰나에 빈틈을 파고들어 손날로 그의 목 동맥을 가격했다. 남자는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30초도 채 되지 않아 3명의 전문 킬러가 무력화되었다. 승합차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 실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냉정함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떠올랐다. 젠장 전원 투입해 전현을 죽여서라도 목표를 확보해 밖에서 시선을 끌던 2명의 남자가 허리춤에서 3단봉을 꺼내 들고 지은에게 달려들었다. 지은은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자비가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 파이프를 다시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달려드는 2 남자의 정강이와 무릎 관절을 차례로 정확하게 분쇄했다.
으아악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비명 소리가 공사장에 울려 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최 실장뿐이었다. 그는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차에서 내렸다. 그는 달랐다. 그의 자세와 눈빛에서 그가 단순한 킬러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투 전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년 정체가 뭐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대답 대신 쇠 파이프를 바닥에 던졌다. 맨손으로 상대하겠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최 실장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가장 큰 모욕이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지은에게 달려들었다. 두 전문가의 싸움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공격과 방어가 쉴 새 없이 오갔고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하지만 차이는 명백했다. 최 실장이 생존을 위해 기술을 배운 전문가라면 지은은 살인과 파괴를 위해 태어난 엘리트였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더 간결했고 더 빨랐으며 더 치명적이었다. 마침내 지은은 최 실장의 앞면을 향해 발차기를 날리는 척 페인트를 건 뒤 그의 중심이 무너진 틈을 타 어깨 관절을 탈골시켰다. 그 끔찍한 고통에 최 실장이 무릎을 꿇었다. 지은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채 콘크리트 기둥에 처박았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얼음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양 회장. 어디에 있지? 최 실장은 고통 속에서도 입을 다물려 했지만 지은이 그의 탈골된 어깨를 다시 한번 비틀자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지은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낸 후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것은 양 회장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였다. 똑똑히 전에 내가 직접 간다고 그놈의 더러운 목을 부러뜨리러. 최 실장은 공포에 질려 부러진 팔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지은은 더 이상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린 동생에게 다가갔다. 카페의 조명 아래 서연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더 이상 공포만이 아닌 언니에 대한 경외감이 함께 담겨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남자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오늘 밤 그녀는 여신이자 악마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오직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두 자매는 정막이 흐르는 공사장에 쓰러진 적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끝을 보기 전까지 이지은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사장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이지은은 동생을 진정시킨 후 다시 한번 전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김진철 대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보안 회선을 통해 국군 군사안보 지원사령부의 작전 지휘관과 직접 통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목표물의 핵심, 은신처, 위치 확보. 양 회장. 강남구 청담동 펜트하우스 최상층의 위치. 즉시 진압작전 실행 요청. 전화기 너머의 지휘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지은의 능력을 믿었지만 이것은 그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일이 아니었다. 이 상사. 단독 행동은 불허한다. 지금 즉시 귀환하여 작전팀과 합류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지은은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알겠다. 5분 내로 지정된 포인트로 이동하겠다. 그녀는 서연에게 안전 요원들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안심시킨 뒤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평범한 언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시작될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최정의 요원의 발걸음이었다. 몇 시간 후 경기도 외곽의 한 비밀 군사기지. 이지은은 더 이상 낡은 후드티 차림이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첨단 흑색 특수 작전 장비를 착용한 그녀는 동료 대원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 모두는 그녀처럼 얼굴에 위장 크림을 바르고 말없이 각자의 무기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강의 대테러 부대 707 특수임무단의 유령들이었다. 작전 브리핑은 간결했다. 목표는 양 회장 생포, 저항시 즉각 사살 허가, 민간인 피해 제로. 5분 내로 작전 종료한다. 지은은 가장 먼저 선두 공격조에 자원했다.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자신이었고 끝내는 것 또한 자신의 손으로 하고 싶었다. 자정이 막 지난 시각 서울 강남의 상공에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707 대원들을 태운 스텔스 헬리콥터가 양 회장의 펜트하우스 상공으로 접근했다. 지은과 그녀의 팀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로프를 타고 옥상으로 하강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 안에서 양 회장은 최 실장의 비참한 보고를 받으며 분노에 차 있었다. 고작 계집애 하나에게 내 최고의 팀이 전멸당했단 말인가.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값비싼 양주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는 이지은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제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위협이 이미 자신의 턱 밑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쾅! 옥상으로 통하는 강화 유리문이 조용한 폭음과 함께 터져나갔다. 707 대원들이 연기처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경보가 울릴 새도 없었다. 펜트하우스를 지키던 흑룡파의 정예 조직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소음기가 달린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을 보고 쓰러져 나갔다. 지은은 선두에서 모든 것을 지휘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미래를 보는 것처럼 정확했다. 그녀는 건물의 구조와 적의 예상 위치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내부의 모든 저항을 순식간에 진압했다. 마침내 지은은 양 회장이 있는 서재 문 앞에 섰다. 그녀는 문을 발로 차 부수는 대신 조용히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양 회장은 마치 그녀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책상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결국 내가 직접 왔군. 이지은 상사. 그는 와인잔을 들어 보였다. 한 잔 하겠나. 지은은 총구를 내리지 않은 채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내 놈과 나눌 술은 없다. 대단하군. 여자 혼자의 몸으로 내 제국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으니.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게 와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지. 돈, 권력. 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줄 수 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녀를 회유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지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 강철 그 자체였다. 네가 가진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내 죄에 대한 심판. 지은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려던 순간 양 회장은 책상 밑에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기도 전에 지은의 손에서 총이 사라지고 다음 순간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우드득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양 회장의 손목이 부러졌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은은 그의 멱살을 잡고 책상 위로 처박았다. 게임은 끝났다. 그녀가 그의 등 뒤로 수갑을 채우며 나지막이 선언했다. 그 시각 대한민국 전역에서 거대한 소탕 작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흑룡파의 모든 자금줄과 은신처, 그리고 간부들이 군과 경찰의 합동 작전팀에 의해 급습당했다. 수십 년간 사회의 암적인 존재였던 거대한 범죄 조직이 단 하룻밤 만에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었다. TV 뉴스에서는 연이어 속보가 터져 나왔다. 거대한 제국의 몰락이었다. 몇 달 후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았다. 이지은은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낡은 아파트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는 한층 성숙해진 모습의 서연이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언니, 부대에 복귀하면 또 위험한 일 하는 거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야채를 썰던 손을 멈추고 미소 지으며 동생을 바라보았다. 걱정 마. 내게는 이제 지켜야 할 세상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린 저녁을 먹으며 웃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평화로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서 이름 없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언니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한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사용될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